안녕하세요. 오늘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거 읽었어요.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간단하게 리뷰부터 하면 이 책의 포인트는 진솔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책의 80% 정도가 작가와 의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후기에서는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다. 읽는 내가 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던데 상담 일지 보는 느낌으로 후루룩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심리학에도 관심 없고 남의 힘든 얘기나 진솔한 얘기를 듣는 게 조금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삶과 생각이 담긴 책을 여기서 요약하고 그런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 읽으면 알 수 있고 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요. 사람은 항상 입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성격에 선입견을 가지실 것 같다면은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 수많은 성격 중 아주 단편적인 부분을 말해보는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삶을 한번 말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긍정적이고 활달한 아이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행특을 좀 갖고 왔는데 공통점이 매사에 긍정적이며 밝다고 돼 있어요. 이때 2학년 때는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몸이 굉장히 예민해서 지금도 좀 그런데 낯선 환경에 가면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먹어서 요즘은 안 그러나 모르겠는데 밥을 남기면은 서울 구경 아세요 이거? 이렇게 당기는 거? 그거를 당했어요. 서울인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쌤한테 가서 얘는 잘 못 먹는 애다. 그러니까 급식을 밥만 달라. 라고 요구를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이 첫바다로 나온 것 같습니다. 두터운 신임? 이건 아닐 텐데. 아 점점 좋은 이것도 욕이죠 그러면. 원래 안 좋았던 거니까 이때 제가 쌤들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연극 발표회등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적극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이끄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첫 문장으로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이것 때문에 담임쌤이랑 싸웠어요. 아니 제가 연극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것마다 쌤이 빠꾸를 치는 거예요. 자꾸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건 좀 에바지 않니? 이러면서 빠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디어 내자고 쓸 때 빡치잖아요. 그래서 저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 안 해요. 놀아요. 그럼 놀아요. 뭐 중3이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담임쌤이 미안하다고 하고 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권위의식이 좀 없었고 당당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은 항상 예민했어요. 위장과 자율신경계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못 먹는 편인데 지금 41kg인가 2kg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연예인분들은 막 168에 막 41이 막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액을 많이 맞고 그러나?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흥미로워했던 것 같고 나에 관해 그리고 너에 관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었어요. 두려움이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신체 감각이 매우 매우 예민했어요. 낯선 환경에서는 밥을 항상 잘 못 먹었고 냄새에도 되게 예민했어요. 청각도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보고 정신은 진보인데 신체는 너무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이 부조화 때문에 20살 때 일이 터져버립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술을 아주 많이 먹고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가지고 진보를 추구했는데 말이죠. 이 미친 예민하고 체력 약한 보수적인 제 신체가 저를 뒷받쳐주지 못했어요. 술 먹고 다음날 죽똥 싸고 자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밥은 안 먹고 술만 먹었어요. 술만. 근데 술 먹으면 다음날 소간도 아저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또 술 먹고 미친놈 마냥 그냥 계속. 왜 저는 그때 몰랐을까요? 사람이 먹는 걸로 에너지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맞다. 그 전에 제가 딱 20살 초반에 과생활에 적응을 좀 못했어요. 제가 심리학과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심리학이랑 학문은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좀 천박하고 지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못 어울리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못 어울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 때 딱 코로나였어가지고 다 동영상 강의거나 실시간 온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송도를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초중 고딩 때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근데 제 초중 고딩 때 친구들이 천박하고 지능이 낮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네요. 6개월 동안 놀다가 제가 20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멀리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일이 터져요. 친구들이랑 거리적으로 멀어지니까 심적으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도 친구가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자꾸 부르자니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재수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바쁘기도 했고 제 대학 이후의 고민들을 좀 털어놓는 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해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라도 재수하는데 대학 간 애가 전화 걸어서 뭐라 하면은 언짢을 것 같아서 잘 안 했어요. 7월까지만 해도 뭐 친구 없다 느끼고 새로운 동네 와서 약간 낯설어도 즐거웠어요. 그냥 가끔씩 있는 친구 불러가지고 술 먹고 이것도 즐거웠는데 한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그 6개월 동안 쌓아놨던 제 업보가 터지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가기만 하면 자꾸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고 근데 그때는 물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쓰러지어서 그러면은 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몸을 챙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력 딸려서 놀다가 쓰러지고 밥을 못 먹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헛구역질하고 지하철을 타면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내려야 되고 하루에 토마토 하나로 살아가고 이러니까 제가 고3 때 엄마한테 거의 사육을 당하다시피 밥을 하루에 4끼씩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47kg까지 쪘었다가 6개월 만에 10kg가 빠져가지고 37kg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도 설마 뒤지겠어? 이런 마인드로 살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망가진 않아요. 젊으니까. 몸이 그냥 애매하게 안 좋기만 하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은 쓰러질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예기 불안이 생긴 거죠. 걷는 것도 좀 무서워했어요. 그때는. 그렇다고 밥을 먹자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틀어박혔어요. 한 달? 한두 달 정도? 틀어박히게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가 체력도 안 되는데 자꾸 쳐나가니까 어, 뒤질 것 같아서 급격하게 비상체계를 돌입한 것 같기도 하네요. 멍청한 주인을 잘 보좌한 것 같아. 뿌듯하네요. 그래서 그땐 몰랐는데 몸 아프고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불안장애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불안장애는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못 놀다 보니까 근데 그럼 코로나 블루인가?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으니까. 제목이 죽고 싶진 않지만 떡볶이도 먹기 싫어인 이유가 이거예요. 한 3개월 동안은 몸이 아팠었던 것 같고 6개월 정도는 좀 정신이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팠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근데 그때도 한 번도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일 죽으면 슬프겠다 정도? 근데 먹는 게 싫어서 딱히 떡볶이가 먹고 싶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 뒤로 저희 학교는 9월에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가지고 다 대면이었기 때문에 입사를 해야 돼서 정신병 있는 상태로 그렇게 끌려갔고 제가 그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인지하는 법조차 잘 몰랐어요. 그때는 심리학과 친구들한테 아니 왜 나는 슬프지가 않은데 자꾸 왜 눈물이 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제 감정의 객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상태의 객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원래 병명을 알면은 치료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 긍정적으로 사고해. 이성적으로 사고해봐. 너 애가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감정적이어서 사고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운이 좋게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는데 1년 정도 만에 거의 다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보호 요인을 제가 따져봤을 때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냄새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샤워를 합니다. 우울은 수용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울의 직방인 거는 운동하고 샤워하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저는 그때 나가서 걷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때도 샤워는 했지만서도 운동을 하는 건 저는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샤워하시고 조금 선선할 때 산책을 다녀오시면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방 안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 안에서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인간이 좀 걷고 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심리학이랑 발달심리학 등 심리학 강의를 다수 수강해서 정신병이랑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을 얻기가 쉬웠어요. 저는 사람이 궁금하고 얘기 듣는 게 좋아서 심리학과를 지향을 했지만 이때 전까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몰랐거든요. 심리에 조예가 깊은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학문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을 중고등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달려가서 저 공부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이랬어요. 너무 극심한 우울이면 의욕까지 잃게 되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래도 그 잠만 잘 재우는 약을 처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4주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요. 세 번째는 삶의 변화를 만든 거예요. 삶의 변화. 그때 제가 제일 큰 변화라고 했던 거는 그 당시 사귀었던 친구랑 이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너무 정신병자였어서 히스테리도 많이 부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도 이상했어. 그래도 좀 미안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짜증 많이 낸 것 같아서. 쏘리. 암튼 그렇게 이별하면서 새로운 시각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아무래도 뭐 한 사람이랑 계속 대화하다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극복 후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 외에도 보호 요인이 솔직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실격 형상에서도 정신병은 목감기 같은 거니 꼭 병원에 가보셔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책 찾아보면서 세바시에서 하셨던 강연도 봤는데 극복 후기가 아니라 극복하는 중이다. 우울증이나 정신병 같은 거는 감기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속 관리해야 하는 난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인식하지 못해서 그 병이 점점 골마지면은 난치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꾸준히 관리하는 거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이나 뭐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을 호소하는 증상을 듣고 나 이거 아동 청소년 심리장애에서 봤어. 이건데? 이러니까 친구가 와, 그럼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게 그냥 성격이라 평생 못 고칠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장애, 위염이나 위경련 이런 거 관련해서 평소에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아니면 막 머리가 아파서 CT를 찍고 막 MRI 찍었는데 이상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마 자율신경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경과나 정신과를 가시면 싹 고쳐질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경과 가서 자율신경계 문제인 것 같다. 검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정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계가 워낙 그 삽시간에 예민해지고 다시 가라앉고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는 그때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타이밍에 예민해지셔서 고통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당연히 의사나 그런 게 아니니까 제 말을 100% 신뢰하시기보다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작가님의 꿈은 글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삶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처럼 섬세하게 글자를 다루는 방법은 잘 몰라요. 쌉 튀기도 하고 그렇게 섬세한 타입은 아닙니다. 섬세한 타입은 아닌데 그 마음과 동기는 같아요. 전 좀 재밌게 심리를 대중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작가님이 꼭 하늘에서는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든 분이 계시면 누구여도 상관없으니 연락 주세요. 꼭 다른 사람도 힘든데 나 정도는 힘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힘들면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해야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연락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섬세한 단어와 F의 위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명되면은 제가 또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적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피로해질까봐 항상 가벼운 느낌으로 정말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꿈꾸는 건 아까 말했듯이 심리의 대중화니까 이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정진할게요. 모두들 항상 잘 주무십시오. 안녕.